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속은 인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인천의 인천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상임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생각나고 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을 또 돌아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바바라 선생님이나 우리 그 제임스 선생님이 또 이제 앞서서 연사로서 나오셨기에 예상을 했거든요. 제가 할 말들을 하실 것 같다. 예,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보름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나 에릭슨 같은 사람들의 이론을 많이 배우잖아요. 자아 정체성. 그래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바라다 보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겪었듯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자리이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해바라기 쪽에서 했던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던 연구 작업이었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이제 함께 가요 우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주제를 우리라고 잡았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되실 준비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임을 느끼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뭐 슬라이드를 좀 넘겨 어떻게 돼 있죠? 아, 예. 다음 슬라이드로. 예.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넘겨주세요. 예. 이게 뭐 공통적으로 쓰는 수어죠. 뭔지 아시죠? 사랑합니다. 예. 보시는 사진은 그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에서 놓여진 최장 고속도로이죠. 거기 이제 금강휴게소라는 곳이에요. 기념해서 사진 찍을 곳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화상을 가지게 된 지 2년 후에 거의 가지고 있던 사진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새로운 얼굴에 적응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치료 과정에 찍었던 사진들도 없앴습니다. 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4살 때인가 14살 때인가 여기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찍어봤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형성할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될 준비가 됐는가, 또는 우리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안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아마 우리나라 260만 등록된 장애인들 중에서도 장애인 내부에서도 아마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것들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양희택 교수님께서 한번 밝히신 적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한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개선될 그런 여지 기미도 이제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혼자가 아님을 느낄 때 조직하는 것. 그렇죠. 2,6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등록된 안면 장애인들이 전체 260만 등록 장애인 중에 0.1%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고 우리가 의식을 하고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 이게 이제 과제인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나아갈 길, 그리고 조직, 그리고 다른 단체나 다른 매개체들과 이렇게 연대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그래서 이제 쭉 물음표를 붙여봤고요. 뭐 이게 이 슬라이드는 저 에이미 멀린즈의 테드 화면을 약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만든 건데요. 다행히 뭐 또 우리 제임스 선생님이나 바바라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장애, 특히나 안면 화상 장애인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병신, 뭐 괴물, 무서워, 비정상이고 뭐 ET, 뭐 그런 얘기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겪은 말들입니다. 보편적으로 겪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말들 속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때문인데요. 제가 자라온 아마 성장 과정들이, 그리고 그 안면 화상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아마도 이제 제가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은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하나 뒤로 가볼까요? 뒤로. 아니 지금 하나 더. 보면은 이제 극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극복. 그래서 아마도 처음 제가 의식을 차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극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복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데요. 살아보니 극복이란 말에 그닥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전해볼까 해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개인에게도 이렇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1974년 8월 15일이 그렇습니다. 이날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겠죠. 이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께서 또 이렇게 총격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사망한 날이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동대문 야구장에 있었어요. 아마 봉황대기 충안고등학교와 군산상고의 경기가 있던 날인데 저는 그때 이제 인천에 살았고요. 제 사촌 형이 충안고등학교에 다녀서 같이 이제 고모네 집에 놀러 온 김에 같이 구경을 갔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하늘이 노래지고 막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지연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형하고 삼성교회에 있는 고모네 집으로 갔더니 뭐 큰일 났다. 나라에 큰일이 났다.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 너 빨리 인천 가라. 근데
그 동대문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그날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하철이 생기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까지 왔는데 뭐 어린 마음에 그 막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가슴을 졸이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라면을 혼자서 끓여 먹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좀 그때 당시 이렇게 식탁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서 그걸 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허벅지 부분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팠고 그 치료하는 과정이 그때 이제 손바닥에 한 2개 정도 되는 넓이의 화상을 입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런 순간의 기억들과 더불어서 화상이라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렇게 본격적인 더 큰 화상을 입기 전에 학습되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날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순간 그런 기억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렇게 이제 뭐 10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늘상 지냈듯이 그 입시, 대학을 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예,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 광주에 대한 기억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도 교련이라는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련을 반대하는 데모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과 이제 그때 이제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협력 반대, 뭐 교련 반대 이러한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하나의 이즘을 경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저 자신을 정치 경제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이제 규정 지은 거는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21살 때 한 198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사회주의자이지만 어쨌든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속에서 헌법과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의 사회주의자로서의 길과 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물러난 그분도 이제 같은 그룹에 있었죠.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이라는. 근데 그분은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왜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뭐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대학 1학년쯤에 형성된 그런 사회주의자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경로를 저는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87년도가 그 전에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어요.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직접 뽑게 되었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었고 그 시기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격동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또 하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를 통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행사, 이슈에 온 국민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전이요. 전. 예. 저는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노선들이 있었지만 공명선거 감시인단이라는 것을 활동하게 됐어요. 활동하게 됐고 학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내에서 유인물을 만들고 또 학내에서 기거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 속에서 실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총 5명이 화재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고 그 중에 이제 1명은 사망했고요. 나머지 3명은 조금 경미한 화상을 입었고 저는 좀 아주 심하게 입은 편이죠.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화재가 발생했고 사고가 발생했고 저는 이제 화상 치료를 한 3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넌 극복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주변에서도 극복해야 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손과 이 하체 부분의 상처를 보는 것 외에는 제가 제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바바라 선생님이 그 거울 보고 우리 이제 제임스 선생님도 그 거울을 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뭐 특별히 뭐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어쨌든 병원에서 3년을 있었는데 한 3개월 만에 거울을 보게 됐어요. 거울을 보게 됐는데 이 뭐 농담 같지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 뜻도 그랬지만 그 어머님은 이 손 부분의 수술에 굉장히 집착을 하셨어요. 손을 써야 저도 역시 손이 다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오그라든 상태였고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 손을 띄는 수술부터 그리고 발가락에 있는 인대를 손으로 옮겨 이식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를 집도하신 분은 그 10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을 이렇게 절단 수지 접합술을 한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그 처음이었대요. 그분이 이제 집도를 하셔서 김우경 박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산재중앙병원의 원장님으로 오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분이 수술을 해서 어쨌든 손 부분만 제 기억으로는 11번인가 수술을 했을 거예요. 피부 이식, 스킨 그라프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손을 써야 뭐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또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학부 때는 뭐 그닥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먹고 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컴퓨터나 이런 거를 다루고 쓰기 위해서는 이제 손이 자유로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얼굴보다는 손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수술도 하고 신경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뭐 조금 냉소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외모 지향적인 사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두 연사분 제임스 선생님인가요? 한국은 더하죠. 아주 강한 외모 지향적인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잖아요. 거기다 이제 미용 성형수술이 그런 거고.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뭐 그 당시도 그런 거는 똑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저의 반응은 조금 앞으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병원 생활을 하고 나서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 복귀 적응 프로그램이 생겼잖아요. 피닉스에서도 그렇지만 페이스 이퀄리티도 그렇고 우리 한림 재단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활성화되겠지만 복귀와 적응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활성화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무했죠.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죠. 지금도 거의 그렇지만. 그래서 자신도 없고 제일 큰 거는 목욕탕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요. 예. 그 예전에는 뭐 목욕탕을 많이 갔잖아요. 그 한국 사회 하나의 독특한 문화였죠. 근데 목욕탕에서 이제 쫓겨난 기억 이후로부터는 저 스스로를 가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를 배제하고 분리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닌데 예,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좀 뭔가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3년을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예, 그거 조금 가리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역시 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으니까 마스크 벗어. 예. 그리고 우리 바바라 선생님도 여기 압박붕대를 조금 하고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전면적으로 다 했습니다. 무려 3년을 그때 이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잘 때도 그거를 쓰고 자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저 자신을 이제 스스로 분리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예. 이 병원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어쨌든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이셔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아주 대학생들이 취직하기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의 뭐 학과에도 뭐 이렇게 입사 원서가 쌓여 있고 뭐 골라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는 한 30군데, 특히나 이제 국가유공자는 약간의 그 혜택이 있잖아요. 시험을 봐도 5점을 더 가산해서 주거든요. 근데 한 30군데 정도를 공사나 또는 사기업에 응시를 했는데 면접에서 필기시험 외에도 면접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서 또 한 번 이제 저를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사나. 그래서 뭐 새벽에만 하는 뭐 우유 돌리는 거나 신문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는데 사교육 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된 거죠. 제가 이제 통계학을 전공을 해서 그 수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정규 학교나 이런 데는 진입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애인 특례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학원에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하게 됐고, 그때 굉장히 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밤에 많이 먹잖아요. 새벽 2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들어와서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살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75kg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뭐, 야, 불빵 오늘 늦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야, 불빵이 뭔데?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네. 뭔데? 그랬더니, 불에 탄 찐빵이래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저는 닉네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뭐,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은 일타 강사라고 유명하죠. 그래서, 뭐, 꽤 유명한
수학 강사로 한 15년 정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저 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사회적인 문제로 환원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관념 철학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계속하고 있었죠.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단순히 만남에 지나지 않았고 정체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활동하는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저 마지못해 사는 거였죠. 그래서 정체성이 없는, 자아감이 없는, 자존감도 없고 이런 이제 부재의 시기를 겪다 보니 주변인으로 계속 살게 되더라고요. 살게 되다가 하나의 이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네 분의 그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성재라는 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강재경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김학복이라는 분인데, 그 세 분이 저를 이제 장애 쪽에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학을 해가지고 이 사회학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뭔가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도와드리면서 관여를 하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의 그 선행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임스 콘노이를 알게 됐습니다. 탈시설주의자죠. 그래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제임스 콘노이가 그 시설에 살던 분들을 시계열 분석을 한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하버드 대학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한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집단적 비교 연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콘노이 그리고 이 장애 쪽에 활동하던 분들을 알게 되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천 참여자치연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사회복지 분과로. 그러면서 장애 문제를 또 장애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이도역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2001년도죠.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다가 장애인 부부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600여 개의 장애인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이동권 연대라는 걸 만들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를 하고 목에다 사다리 걸고 쇠사슬 감고 뭐 요구사항은 딱 하나잖아요.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그것이 아마 한국의 장애운동과 한국의 건물의 환경 이른바 접근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현하고 실천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장 투쟁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장애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2003년도에 아시죠? 안면장애 분류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죠? 2003년도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안면장애 부분이 생겨서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진짜 그때 자루 쟀어요. 얼굴의 60%가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자루 재더라고요. 뻔히 보면 아는데도. 그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잘 모르니까 환자가 어떻게 느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장애인 등록을 하러 온 사람이 어떤 기분에 처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루 잰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고 장애인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변인이었어요. 그 아주 뭐 뼈저리게 제가 그 장애와 관련해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인천에 남구청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습니다. 남구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라는 연구 용역을 받게 됐는데 제가 책임 연구원으로 했거든요. 그때 약 600여 개의 가구를 참 지금 생각하면은 좀 무지한 연구 방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600가구를 가서 상황을 보고 남구가 참고로 인천 남구가 그 구도심입니다. 예, 신규 개발 지역이 아니라 옛날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시잖아요. 장애인들의 거기에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장애인들의 상황을 보게 되고 어떨 때 같이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6개월간의 연구 용역을 하면서 저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우리 이제 안면 장애를 비롯해서 장애인들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가까이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2006년 7년도에 이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또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구 활동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정책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실을 맡게 되고 그럼으로써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많이 알게 되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거기다가 정말 행복하게도 뛰어난 우리 활동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인으로 살다가 이제 장애인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2005년도에 이 남구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68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중에 안면 장애인들은 2,600 몇 명이죠? 48명? 그렇죠? 저 위에 2,689명이네요. 0.1%예요.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안면 장애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생겼으니까 거의 1호일 거예요. 그때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안면 장애인은 33명이었어요. 지금은 인천시가 몇 명이냐? 64명입니다. 많이 안 늘어서 다행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인구학적으로도 그렇고 장애 특성상 안면 장애인의 수는 이 이상으로 갑자기 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금 더 늘다가 아마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맥시멈이고 등록 장애인이 만약에 이제 범주가 판정하는 도구가 좀 달라지면 몰라도 지금 상태를 넘어가지는 3,000명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돌아봐도 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화상 안면 장애인들이 자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밖에.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없는 거예요, 별로. 다행이죠. 사고나 질병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안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판정 체계 ICF 방식이 아니잖아요. 상황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얼굴, 그것도 몇 %.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장애인 등급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없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의 장애 판정 체계는 더군다나 우리 안면 장애인들에게는 오로지 이 퍼센트 얼굴만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온 몸에 기능적 장애가 없는 한 온몸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로 덮여 있어도 오로지 얼굴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의 화상장애인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는 일찍이 알았거든요. 2009년부터 알았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이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를 느끼게 된 첫 번째 모임이 바로 2009년도에, 지금 아직 양희택 교수님 안 오셨죠? 예. 바로 화상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욕구조사, 이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처음으로 저 자신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화상장애인들, 그 정치적인 충격에서부터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연구진들이 제시한 몇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 그 한림에서 했던 그 한국장애인학회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의 가능성을 보게 된 그 자리인데요. 바로 2017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바로 그 한림에서 주최한 모임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다수의 화상 장애인, 안면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때가. 솔직한 고백이건데 그렇게 많은 화상 안면 장애인들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2년 전이. 그래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피닉스 재단은 그 전에 이제 존재를 알았는데 거기 이제 피닉스 재단의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막 가슴에서 뜨거운 거 아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없을까? 이런 게 없을까? 이런 생각부터 했었죠. 그래서 17년도 재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그때 만났을 거예요. 우리 오찬일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보편적인 장애 문제에 대한 활동도 하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에 기반한 활동을 또 찾아내서 도와드려야겠구나.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저보다 어린 활동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나 뭐 양희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은 경험을 나누고 도와드리는 역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2009년도의 첫 번째 화상 연구와 그리고 2017년도에 진행됐던 그 모임, 그리고 최근에 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했던 한국장애인 학회에서 했던 그 학회 모임, 그걸로 인해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자아 정체의 혼미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5년 전부터 화상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이 발현이 됐어요. 그 유전자로 잠복하고 있다가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몸을 이렇게 똑바로 못 돌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상으로 인해서 오른쪽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요. 그 더군다나 이제 강시성 척추염 때문에 이쪽에서 말하는 거나 듣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건방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 건방지지 않습니다. 몸이 안 돌아가고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안 들리고 새로운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또한 말씀드립니다. 극복이라는 것은 글쎄 그게 극복이 되는 걸까? 장애는 꼭 극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장애는 그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질병이나 질환도 아닌데 꼭 그걸 극복해야 될까? 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잡혀 있을까?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힘들어하면 안 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너는 사회주의자고 네가 원해서 데모하다가 화상 입었는데 나는 언제나 강해야 되나? 그게 아니거든요. 저 혼자 눈물 흘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 제 옆에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화상 장애인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여튼 장애가 꼭 극복이 돼야 되는 건가? 안면 장애가 꼭 극복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장애 극복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배려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제는. 배려라는 말도. 고려라고 하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고려하듯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을 고려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무서워 이티야. 우리는 그 사람들 고려해야죠. 왜? 여러분들이 화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비장애인들, 비화상장애인들을 고려해보면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사람이라면. 움찔하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 워낙 잘생겼으니까. 잘생긴 얼굴 한번 봐야 되잖아요. 쳐다보는 거죠. 당연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극복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여러분들 이제 나이 더 드시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장애에 또 적응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허리가 고부라지고 다리에 관절이 퇴행이 되고 또 새로운 장애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그 시기마다 존재하는 자아 정체성을 찾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시기마다 생기는 우울감, 노년 우울증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애는 안면 장애는 화상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적응의 대상이다. 끊임없이 적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비화상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의 그러한 것들도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적응하면서 살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겁니다. 내재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뭐를 지워버려 하고 반말을 했지만 반말 아닙니다. 여기 조그맣게 썼어요. 요 하고 썼어요. 야, 내재된 뭘 지워버려야 될까요? 편견. 안면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비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저씨 무서워, 엄마 무서워, 그 엄마 뒤에 숨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아까 바바라 선생님도 얘기했고 제임스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똑바로 외면하지 말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웃으면서. 우리도 충분히
일그러진 얼굴이지만 웃을 수 있거든요. 그 웃을 수 있는 거는 비장애인들, 비안면 장애인들도 알거든요. 근데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예전에는 우리 안면 장애인들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서글퍼요. 슬퍼요. 막 그래서 더 슬퍼요. 근데 그 눈빛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바레 선생이 메이크업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럴 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면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재된 편견, 우리 안에 존재하는 편견, 안 될 거야 뭐 이런 편견 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방법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대해야 합니다. 2689명밖에 안 되지만 2689명이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제도적 불리함, 제도적 불합리성 이런 거 다 바꿔내야 됩니다. 혼자서 못하죠. 더군다나 우리에겐 지금 든든한 아군이 생겼어요. 한림재단. 얼마나 좋습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그저 한강성심병원은 화상 환자들을 받아주는 전문병원이다. 그리고 광역별로 그런 센터들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 뭐 어디죠 병원이? 베데스다인가요? 우리 갈 데 별로 없거든요. 뭐 이런 제도적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 한림 재단이 생겨서 우리의 그 옹호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에 연대할 것이라면 한림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자원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럼으로써 뭔가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사유화되지 않는 사회에 공익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또 다 흘러가는 물이에요. 어느 정도 기대 수명 또는 수명이 닿으면 우리 뭐 또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뒤에 생길 우리 안면장애인들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 아픔, 고통을 조금 덜 겪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연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연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쭤봤죠? 우리가 될 준비가 되셨냐고 여쭤봤잖아요? 우리가 되실 준비가 이제 다 끝났나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2689명의 연대체를 만듭시다. 조직합시다. 깨어납시다. 그래서 작지만 큰 힘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한림화상재단 도와주세요. 피닉스재단, 그 다음에 페이스 이퀄리티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연대하고 만들러 나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